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대장동 3인방 중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가 석방됐습니다. 대장동 핵심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서 오늘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시계가 아주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그리고 강서준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배 씨 석방. 이게 출소 전에 자기는 재판장 밖에서는 말을 안 하겠다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자꾸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언론이 이걸 받아서 경마식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거는 법정에서 이것들 다뤄야 하는데 이미 언론에 이걸 흘리고 언론은 이미 앞질러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제 기소가 됐고 곧 있으면 구속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미국에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이재명 체제를 대비해야 한다. 플랜 B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재판할 필요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공표하고 거기에 이제 더 앞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미래까지 언론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하게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국배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문화되고 지켜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먼저 이렇게 석방된 유동규나 남욱과는 달리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먼저 석방된 유동규나 남욱이 마치 자신들은 정범에 불과하고 김만배가 주범이자 키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입을 여는 것이 본인 재판에 유리할 것인가? 본인이 진술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그런 사회적 파장은 항상 재판부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향후 재판에서 이러한 자신의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본인의 앞으로의 포지션,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것이 아닌가 또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약간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에 대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은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천화동의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즉답을 피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형사 재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남욱 변호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징역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더라. 결국 의리라는 건 없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 측의 유리한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지금 불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향후에 본인의 입장을 본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할 걸까 예상은 좀 못하겠고요. 다만 구속되고 이후에 본인이 살아야 할 진영을 생각한다면 뒷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형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현재 권력을 못 잡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그 야당 대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판단했을 때 완벽한 증거가 있으면은 협상도 가능하겠는데 그 증거가 없이 이게 흘렸을 경우에 나중에 역풍도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뒷배가 아무도 없었을 때와 그나마 아직은 힘이 없지만 뭔가 있었을 때 그래서 말을 좀 아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장동 3인방이 이제 각자 도생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수사 기법 있지 않습니까? 3명이 모두 침묵하면 석방이 되지만 1명이 증언을 하게 되면 나머지 2명은 뭐 30년, 20년을 받고 이런 그 사안이 있는데 예,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아마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인방 중에 두 사람은 이미
자기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만배 씨는 애초에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말 바꾼 두 사람의 말의 신빙성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일단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공범들의 진술은 어떠한지, 또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기억이 명확한지, 또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이걸 적용해 보면 사실 현재까지도 남욱이나 유동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바꾸기도 했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충분히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합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주범으로 지목하는 김만배와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특히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최근 진술을 보면 나는 김만배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이런 진술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변호사인 남욱이 치밀한 전략적 수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전문 증거, 즉 남으로부터 들은 증거입니다.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본인이 전달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진술을 고수한다면 이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진상 실장의 구속적부심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사실은 뭐 오늘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법조계 사람들은 기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이미 그 예상됐던 부분이어서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장을 발부했던 재판부하고 네. 구속적부심을 했던 재판부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똑같은 결과를 낸 거라면 오히려 정진상 실장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이나 자신의 구속의 타당성을 확인한 꼴이 된 겁니다. 하지만 뭐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현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보세요? 일단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가 기각이 되다 하더라도 본인은 무죄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사법에 의해서 미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의 의무 자체가 형사법에 한해서 피고에게 유리한 진술은 공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브레디 입법이라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통화 녹취록에서 이재명 그 시장이 알면 이거 뭐 전혀 뭐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뭐 안 될 것이다, 허용이 안 된다는 표현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반부터 나왔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잊혀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우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소도 되게 힘들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법정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에 의해서 나온 것들은 증거의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이 두 사람 정진상과 그 누굽니까 이번에 구속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닫는다면 끝나는 문제를, 물론 이게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나치게 이미 이거를 범죄하고 피의자를 이미 그 구속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네.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이죠, 이제는. 왜냐하면 네네. 사표명하고 그렇죠. 사퇴 처리 사퇴했으니까. 됐잖아요. 네. 정진상 실장은 구속적부심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도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당은 80조에 의해서 당직자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는가 동시에 직무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처럼 이건 자리를 내놔야죠. 그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할 것 같고. 그런데 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좀 네. 불편한 상황이 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두 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진실이 아직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뭉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B를 준비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냐, 이게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에 후자의 경우를 택한다면 당이 분당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뭐 총선은 다른 사람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오늘 그 조응천 의원이 좀 일가를 했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낙연이 미국 돌아와서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고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사실 169석의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똘똘 뭉친다면 아니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그 다음에 여당에서 그동안 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전 지금도 이게 발의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경찰 수사의 한계는 법과 제도 문제만 다룰 수 있지만 국정조사나 특검은 정치적 사안까지도 물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데 지금 언론에 따르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럼 말씀하신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예산안 처리 후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조사 측이 계획서 채택하고 방금 전에 국회 본회의도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대검찰청을 이제 법무부에서 좀 빼달라 했고 네. 근데 아예 다 빠진 건 아니네요. 보니까 마약 전담 부서는 하기로 했네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 경찰 특보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조차도 건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에 포함된 거는 대통령실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리실, 그다음에 대검찰청, 행안부, 보건복지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 수사의 한계는 뭐냐면 참사에 대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만 찾다 보니까 그 책임자의 아랫단이 하위직에서만 이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조사는 법과 제도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조사거든요. 그또 하나는 경찰 수사는 책임을 묻지 참사 원인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훨씬 넓을 수밖에 없고 경찰 수사는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어제 여야 합의로 대검찰청을 넣기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루 만에 또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의했던 거는 이제 마약 수사. 그러니까 그때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통제를 나서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국정조사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원인 규명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고 경찰 수사처럼 협소한 문제가 아니라 폭넓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강 변호사님은 네. 보시기에는 이 국정조사 저기에 법무부 대신에 대검찰청이었는데 그 대검찰청 가운데서도 마약 전담 부서만 네. 계속 이제 축소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원래 대검찰청이 포함이 됐다가 하루도 안 돼서 국힘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 방탄이 아니냐라는 반발이 커서 아마 그걸 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또 좀 연기가 됐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뺄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다가 결국은 합의점을 찾은 것이 그렇다면 관련성 있는 것은 당시에 마약 통제를 위해서 경찰 인력 일부가 빠졌으니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마 마약 전담 부서만 넣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됐더라면 애초에 했던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는 자기들끼리 이제 본인들끼리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만 하기로 아마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조사 기간을 놓고도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45일이라고 하면서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조 기간도 줄어든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사실 어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조 기간 연장 가능하게 넣지 않았습니까? 사실 의미가 없다고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국정조사는 그 연장 부분은 여야 합의에서 본회의에서 그 연장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용적인 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방금 말씀하신 대검찰청을 놓고 사실 저는 야당에서 약간의 전 정치적인 것도 좀 있었지 않나.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대검찰청을 압박하기 위해서 국조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근데 이태원 참사를 자꾸 그 정쟁을 모으고 왔을 때는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려고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기 문제도 또 하나의 논란이 좀 될 겁니다. 현재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연기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계획서 내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네. 수사를 이유로 출석이나 답변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게 이런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정조사가 시간 끌다가 맹탕 국정조사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회 증언과 감정에 의한 법률안이 있어요. 그게 4조 1항에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정조사가 만약에 야당 중심으로만 흘러갔으면 행정부에서 자료 제출을 안 도와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당이 합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반드시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미 국회법 4조 1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안 지켜져요. 사문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거는 뭐냐면 국가 기밀, 군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료든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다. 근데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특위에서 합의가 되면은 무조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증인 신청하는 부분이라든가 자료 제출 요구 이 부분들을 민주당에서는 이제 요구를 했지만 이미 법에 국회법에 나와 있다. 네. 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출석이나 답변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이러한 이유로 그 이명박 정부 때도 한번 맹탕 국정조사가 된 적이 있어서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쟁이나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 그 유족들의 눈물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기간도 짧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초선 의원들로 포진하는 측면도 있어서 부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아니길 바라며 부디 이런 충실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무엇이고 과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서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특위 위원들이 선임이 완료가 됐는데 면면 어떻게 보십니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4선, 3선 그리고 장관급도 2명이 들어와 있고 정부적인 판단했던 대통령실 수석들도 들어와 있고 이러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초선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의원들 경력만 놓고 보면 여당에서는 빨리 그 협소하게 끝내고 싶은 거고 야당에서는 좀 날카롭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여야가 정쟁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도 마냥 이걸 가지고 정쟁하고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지 못할 거예요. 근데 특위 면모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 초선 의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당의 의지가 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인 이만희 의원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네. 초선이잖아요. 네, 네. 그런다면 하면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맞서서 강한 의원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쟁의 장이 이제 흐른 거잖아요. 부딪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조사가 길어지고 정쟁이 되면 불리한 거는 여당입니다. 참사 자체부터 해가지고 이게 조사까지 여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초선 의원으로 이제 두리뭉실하게 방송 표현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어리버리게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죠. 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이 쌍방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조사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됐지만 이걸 보면 마치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약간 힘을 빼고 두리뭉실하게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과연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두고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했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하고 네.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어서 지역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자체 발굴에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인데요. 광주시 컨소시엄도 지난해 최종 선정돼서 2025년까지 총 48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강수훈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83억, 엄청 큰 돈이잖아요. 네. 근데 왜 시나 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가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광주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울산은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주의 테크노파크는 이게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누구의 업무냐라고 했더니 광주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인 경제고용진흥원이 그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고용진흥원한테 총괄 운영을 맡겨봤더니 담당 직원을 3명을 채용을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이 퇴사 후에 만든 아무 경력도 없는 신설 법인에 결국 총괄 운영을 맡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테크노파크 그리고 경제고용진흥원은 업무 떠넘기기와 업무 해태를 했던 것이고 또 시사나 출자 출연 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이 퇴사를 해서 민간 업체를 차리고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했던 그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었던 것에 대한 부도덕성 그리고 또 이것을 오히려 방조하고 또는 장려했던 시집행부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퇴직자가 이제 그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 좀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500억 원 가까이 되는 꽤 큰 규모의 국책 사업인데 이제 이걸 아무런 경력도 없는 신생 법인이 맡게 된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신생 법인의 대표가 이것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석사와 박사 과정은 전혀 다른 주제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 큰 규모의 사업을 신생 법인이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어야 되고 특히 그 공모를 진행할 때 있었던 그 시사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이에요. 그러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뭐 이건 의혹이지만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 마치 이걸 나중에 퇴사 후에 본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까지 의문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가 발견된 것은 지역 혁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안기관이 광주광역시 그리고 수행기관이 광주 테크노파크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테크노파크가 이걸 포기를 해요. 못 하겠다고? 그렇죠.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그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신생 법인이 표지가리만 해서 내용은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아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니 당신들이 공모할 때는 시하고 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사업은 갑자기 생긴 법인에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그 483억 되는 규모의 사업의 국비가 350억이고 시비가 133억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감독을 하는 것은 이제 시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초에 이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그 이야기하고 있던 신생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 집행부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와 경제고용진흥원이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두 기관이 안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 신생 법인에 맡기겠다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고지것대로 들어야 될지. 예. 광주시의 산하기관은 광주시가 만든 곳이잖아요. 산하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주요한 업무를 줬는데 배째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네. 데서 제가 할게요 손 드니까 그럼 당신이 하세요라고 네. 줬다는 거예요. 예. 483억 원짜리를. 예, 그것의 총괄 운영을 하는 것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에 처음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이 됐을 때 테크노파크가 안 하겠다고 하니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총괄 운영을 맡아요. 그런데 직원 3명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 집행부에서 그럼 이걸 누가 합니까? 라고 해서 그 신생 법인이 하겠다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건 그래서 이제 지역의 미래 일자리를 어둡게 하는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은 경기도와 인천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사나 출자 출연기관 일자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만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청년들 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는 퇴역 공무원들이 거의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누가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을 연금 받고 퇴직해서 연금 받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약순환이 되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제가 기간을 하나씩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데이터를 요구하시면 강주시 산하기관 곳곳에 퇴직했던 공무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강주가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기득권들이 좀 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겠다는데 항상 이 지켜지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그 도시공사가 맡았던 공사도 빠져가지고 다른 건설업체가 들어갔잖아요. 좀 똑같은 수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지금 강주만 이렇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야지만 국회에서도 이걸 좀 노력을 해야 하잖아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이게 행정기관이 앞에서 처음에 아니할 말로 우왕은 잔뜩 떨어놓고 그렇죠. 실제로 그 사업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예. 자기들이 슬그머니 발을 뺐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도시공사가 해야 할 역할을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주체가 도시공사나 못하겠다 빠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빠진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문제가 돼서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일자리란 게 뭡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양질의 일자리는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전이나 지나 똑같네요. 네. 의원님, 아까 이야기한 중에 지금 경제고용진흥원이 3명을 채용을 못해서 못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경제고용진흥원이 채용 공고 3명을 냈는데 2명은 적격이 없었고 1명이 채용이 됐다가 입사 하루 만에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담당을 해야 할 업무 직원 3명을 채용하지 못해서 이 업무를 못하겠다라고 포기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테크노파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 네. 신설 법인을 만드신 분은 네. 채용을 몇 명이나 했대요? 거기도 규모가 지금 뭐 법인 설립 이후에 약 10명의 직원이 4대 보험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 뭐 입사했다 퇴사했다 했지만 그 경력 그 근무 일수가 굉장히 짧고요. 제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약 4명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결국은 테크노파크 또는 경제고용진흥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 또 급기야 이건 우리 기관이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업무 떠넘기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데 결국은 신설 법인이 어찌 됐건 그 법인은 자기네가 많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뭐 좋은 일자리하고는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여다 보니까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가 약 실수령액이 한 달 기준으로 6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네. 뭐 이 일은 의원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서 다음번에 꼭 나와서 이거 해결됐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뭐 조사특위를 꾸리든지 아니면 특정감사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어제 KBC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김건희 여사가 가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하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민주당이 무능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모든 걸 뒤졌지만 이 기소를 못하지 않았냐며 공직자가 아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나머지 유통 대기업인 롯데의 계획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12월 중순까지는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다고 말했는데요. 부지 선정이나 수익성 문제로 살펴볼 사항이 많아서 다른 두 회사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에 나선다면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카타르 월드컵 초반부터 이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 스페인은 예선 첫 경기에서 코스타리카를 7대 0으로 꺾으며 무적함 대 위력을 과시했는데요. 아르헨티나를 꺾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일본도 전차 군단 독일을 2대 1로 격파하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밤 10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 나서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들 힘내라고 다 함께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톱10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이 복합 쇼핑몰 참여를 다음 달 중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신세계하고 현대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낸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면 롯데까지 참여하면 3개. 네네. 3개가 광주라는 곳에 과연 다 필요할까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다만 강기정 시장이 그 시장 당선되고 했던 워딩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업체에 대해서 누가 하든 간에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광주의 복합 쇼핑몰 센터가 꼭 하나여야 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 두 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롯데가 참여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 사업을 접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라는 전제 조건에서는 참여를 해서 경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 세 개가 늘어난다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참여를 할 것 네. 같다. 근데 딱히 롯데가 지금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그 부지도 이제 강기정 시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전방하고 오등산을 이야기했지만 그 외의 지역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쉽지 아마 이렇게 롯데에서 나온다면은 그 부지까지 같이 가지고 나올 확률도 큽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그냥 그나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우치공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롯데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게 다음 달 15일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짓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튼 유치전 자체에 뛰어든 것이 늦었다, 애초부터 늦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롯데도 유치전에 끼어들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롯데, 현대, 신세계 어느 쪽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삼성 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삼성?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 회장 취임하자마자 광주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의도도 있겠지만 이분도 복합 쇼핑몰에 관심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네, 삼성. 예. 그럼 4개가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예. 지금 뭐 눈치 작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네, 의원님께서 답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아니 이제 뭐 어떤 더 현대는 제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다른 두 곳도 그것에 준하는 적어도 그것에 준하는 그리고 그것 이상의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건 네. 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지자체에서 해준다 했잖아요. 이 기반 시설 범위, 이렇게 우치공원이든 어등산이든 전방이든 간에 어느 지역이 가장 기반 시설이 네, 잘 맞아떨어지고 좋은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지난 17일,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11월 17일은 법정 기념일인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순국선열 국가보훈 얘기해보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6개월 남짓 보훈처장 업무를 수행을 하셨는데 뭐 검사도 하셨고 재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보훈 업무는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소회나 느낌 같은 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밖에서 생각하던 그 국가 보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막중한 일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뭐 아무쪼록 KBC 우리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가 보훈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장님도 보훈 가족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뭐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훈하면 네. 독립, 네. 호국, 민주 세 네. 가지 이제 개념이 들어있는데 네. 제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장 사상 네. 첫 번째로 최초로 전사자의 아들입니다. 전사자요? 예, 저희 선친이 월남전에서 제가 7살 때 전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네. 이 보훈 가족의 그런 아픔 또 보훈 가족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네. 뭐 어릴 때부터 제가 체감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그런 거 아시고 처장에 임명을 하신 거예요? 뭐 예 아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보훈 정책의 당사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예. 뭐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예. 보훈이 뭔가요? 국가와 보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보훈하면은 네. 지금 사실 좀 말이 어려운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과거에는 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원호라고 했습니다. 원호요. 네. 그래서 제가 원호 대상자입니다. 그럼 원호 대상자라고 하면은 뭔가 나라가 도와준다는 뜻. 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약간 부끄러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뭔가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빈민고지하듯이 도와준다. 네.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원호의 개념인데 이것이 1984년부터 보훈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때 말하는 보훈은 국가가 끝까지 보답한다, 책임을 져준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은 네. 사실은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84년부터 원호처에서 보훈처로 바뀌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83년도에 그 버마 아웅산 묘지 폭발 그 있었을 때 그 사건이 아주 크게 네.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뭐 강요의 부인 중 한 분이 뭐 원호 하니까 되게 불편해하시면서 예. 청와대에 항의를 했더니 국가를 위해서 순직을 했는데 원호가 뭐냐 뭐 이래갖고 그래서 바뀌었다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 대통령 따라서 네. 외국 순방 중에 순직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졸지에 원호 대상자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통보를 받고 네.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끝에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국가가 받들어 모셔야지 네. 그 사람들은 무슨 행정적인 처리 대상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된 것이죠. 앞서서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순국선열의 날이 보니까는 임시정부가 1939년에 정했던데 예. 날짜를 11월 17일로 한 게 그 외교권 빼앗긴 일제 을사늑약을 기념을 그렇습니다. 잊지 말자 뭐 예. 이래서 정했다고 하는데 올해 그 기념식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76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다시 다시 독립발운동 그 지사분들에 대해서 이제 훈장을 드리고 네. 했는데 그 중에 또 우리 아시다시피 네. 광주 의거 네. 1929년이죠. 네. 근데 그때에 활약했던 분들, 그런데 숨겨져 있었던 분들 5분도 이번에 그 정부에서 공훈을 인정을 해서 네. 서훈을 드려서 이게 아직도 이렇게 곳곳에 밝혀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독립유공자나 후손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도.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번에 순국 선열의 날 행사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네. 일제의 압제에 저항하다가 그 옥고를 치르신 분들이 네. 수만 명입니다. 근데 그분들 우리가 아직 일일이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가보훈처에서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암흑 같은 시기에 어떤 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정말 발 걷어붙이고 찾아서 다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정신을, 대한민국의 혼을 자리매김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이영만리에 쓸쓸히 계시던 독립지사 두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셨다. 이제야 모시게 되어 송구스럽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어떤 분들이신가요, 이분들은? 이번에 이제 이한호 지사 또 홍재하 지사인데 두 분 다 네. 그 이영만리 스위스, 한 분은 또 그 프랑스 네. 거기서 오신 거로 따지면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뭐 옛날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다 이미 돌아가신 지도 수십 년 됐는데 그분들 그 유해를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독립을 위해서 진짜 청춘과 인생을 바친 분들이 네. 우리 땅이 아니라 이영만리에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묻혀 있는 거를 우리가 방치시켜 놓으면은 네.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유해 봉환 사업은 네.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아시다시피 안중근 네. 의사다 또 윤동주 시인이다. 네. 지금 이제 중국 땅에 묻혀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의 유해 봉환도 하루빨리 우리가 고국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 씨가 맡았던 역 유진초이 이분도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분 유해 봉환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약간 비밀인데 제가 KBC 우리 광주 방송 네. 시청자분들께 좀 보고를 드리면은 미스터 선샤인의 그 네. 주인공 황기환 지사님입니다. 네. 유진초이. 근데 이분이 뉴욕의 공동묘지에 연고가 없으신가요? 공동묘지? 그렇죠. 그 묻힌 지 내년이 100년째입니다. 돌아가셔서 네. 뉴욕의 공동묘지에 쓸쓸히 묻혀 있은 지가 지금 내년이 되면 100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를 드렸고 반드시 고국 땅으로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후손들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최소한의 책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그 법원에 네. 소송을 좀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 이런 걸로 안 되고 뉴욕시 당국이랑 그 소송 같은 걸 해야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그분이 다른 그 뉴욕이든 또 다른 영고권자가 없다. 대한민국이 영고권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어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독립과 호국, 민주 이게 보훈의 3대 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처에서 지금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소개를 좀 같이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은 네. 뭐 군인이다. 경찰이다 이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아주 폄하하는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한 그 헌신이나 희생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정치 그걸 떠나서 네.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 소개해드리고 네. 싶은 것은 6.25 참전 용사들 네. 평균 연령이 91세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한 5만 8천 명 살아 계신데 생존해 계신 예, 분들. 우리가 뭐 가족들끼리도 연세 드신 부모님들 아유 우리 부모님들 옷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네. 싶다. 그래서 5만 8천 명의 6.25 참전 우리 어르신들께 네. 국가가 이번 내년 예산에 전부 그 제복을 한 벌씩 다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내년이 정전 70주년이어서 뭐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회가 예산 심사 시즌인데 지금 말씀하신 MIU 맨인 유니폼 예산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민주당에서 약간 좀 뜨악해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아니,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민주당 의원, 야당 의원님들도 저는 대부분 그 MIU, 네. 그 제복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의견 교환을 하면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재향군인의 보훈 지원 예산도 뭐 전액 삭감하겠다 뭐 현재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거? 재향군인의 그 이제 단체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적은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되고 네. 다만 이제 그걸 또 한꺼번에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딱 막아버리면은 그 재향군인의 존립이 네. 여러 가지 그 악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좀 협의를 하고 네. 좋은 그런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인가요? 그 5월 어머니 집 어머니들을 광주 5월 어머니 집 어머니들 서울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뭐 취임하자마자 처음 갔던 행사가 5.18 행사였습니다. 네. 대통령도 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가 그냥 무작정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엄청 환대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 제가 한번 서울로 한번 네.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청을 드렸더니 뭐 다행스럽게 5월 어머니들이 네. 5월 어머니 그 집 거기에 보훈처장이 온 게 처음이랍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모셔서 지금 이제 청와대가 개방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또 같이 구경도 같이 하고 좋은 하루였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고 네. 그런 분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치유해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기본적인 그런 책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안 얘기 보훈처 현안 얘기 하나 예.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뭐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지금 이 부가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최고로 예우해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보훈부로. 그래서 외국에는 네. 카나다 같은 경우 또 미국 같은 경우 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위상이 아주 막강합니다. 네. 예, 의전서열이 그 행정부서에서 의전서열이 카나다 같은 경우는 넘버원입니다. 국가보훈부가요? 부가. 예. 미국 미국도 그 규모가 국방부 다음으로 큰 부서입니다. 그 정도나. 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이거를 어떤 밖으로 징표하는 네. 상징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 의원들이 모두가 다 찬성하는 네. 그런 안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도 걸려 있고 지금 여야가 좀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건 여야의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약간의 진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연내에는 저는 잘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하고 네. 있습니다. 부로 승격이 되면은 뭐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보훈부 보훈 정책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나 각오 같은 거 듣는 걸로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부로 조속히 승격이 되어야 되고 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네. 한 분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정말 국가가 네. 그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모습을 또 그런 문화를 우리 국민들 가슴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보훈 정책을 네.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역할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